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미니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교과서로 들어가는 거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들이 미니캅 하면은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씩만 얘기해 보실래요? 미니캅 하면 이런 개념들이 조금 핵심 개념이다 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놀이치료? 네, 놀이에 대한 거, 놀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네, 잠깐만요. 우리 한번 적어가면서 해볼까요? 놀이,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또 뭐가 있을까요? 참작이 거짓작이. 참작이, 참작이 거짓작이. 네, 참작이, 거짓작이. 아기, 아기와 엄마와 네. 아기. 중간 대상. 중간 대상, 응집된 자기, 중간 대상, 또 뭐라고요? 응집적인 자기. 응집적 자기. 응집적 자기는 이제 코드 개념이긴 하죠. 아, 네. 네. 또, 1차적 모성 몰두 PMP. 네, TMP, 1차적 모성 몰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중첩 자기도 위니컷일까요? 이중적 자기. 이중적 자기가 아마 첨자기, 거짓자기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 네. 또 뭐 있을까요? 이상화와 평가절하. 그거는 이제 조금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네네. 미니컷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옵티멀 프러스트? 옵티멀, 적절한 맞아. 자기.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 그것도 네. 이제, 물론 여기도 다 적용이 되지만, 아, 꽃의 개념이기는 하죠.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안아주기. 안아주기. 음, 또 뭐가 있을까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홀로 있을 수 있는 음. 능력. 음, 어, 홍빈 자기? 홍빈, 성자기. 물론 이제 텅 비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무력감과 무기력함 이런 걸 느끼는 것들이 이제 발달상에서 정지가 될 때 나타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존재의 연속성. 존재의 연속성. 네, 발달에서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존재의 연속성. 창조성, 공격성. 네. 창조성, 공격성. 공격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니카트에 있어서는 공격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공격성이 곧 창조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공격성 뭐 아니면 리비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얘기하지만 성애적인 것과 공격성이 하나다.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점으로 얘기하는 게 미니캅의 특징이에요. 공격성이 창조성이고 성애적인 거고 공격성이 반영되지 않은 성애적인 거는 굉장히 살아있지 못한, 생생하지 못한, 아까 얘기하신 무미함, 공허함, 지루함, 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공격성이 빠진 성애적인 거.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간 현상도, 네, 중간 현상, 중간 대상, 상도 중간 대상이랑 같이. 그렇죠. 중간 대상이 중간 현상의 한 부분이죠. 네. 탈이요. 네, 박탈. 양육자 박탈. 박탈, 그렇죠. 박탈로 인한 이제 박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위니캅이 어떤 식의 발달이 일어나고 그 발달에서 어떤 박탈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병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병리를 어떤 관점에서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발달과 병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죠. 발달에서 뭔가가 박탈이 일어났을 때 병리적인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책 제목으로 따로 박탈과 기행이라는 책이 이제 위니캅 책이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개념으로. 놀이 나올 때 몽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몽상의 몽- 개념은 약간 비혼의 아, 개념.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놀이라는 거와 우리가 이제 항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위니컷에선 의존의 개념이에요. 절대 의존, 상대 의존, 독립을 향하여. 그래서 의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의존. 음, 그 의존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 우리가 절대 의존이라고 얘기할 때 절대 의존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통을 못 하잖아요. 아기가 절대 의존일 때는 내가 난지 네가 넌지 아직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의 절대 의존 분화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호를 보내서 엄마 배고파요. 그래서 아 배고프구나 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와 동일시 동일시된 공감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채워주는 그걸 이제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몽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의존일 때는 신호를 보내지를 못해요. 나 배고파요, 나 화났어요, 나 슬퍼요 이런 거를 보내지를 못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소통으로 하려면은 엄마가 모성몰두 공감 참, 그 동일시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거를 원해요라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과 동일시를 통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충족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절대 의존에서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몽상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얼추 이 정도. 이만하면, 네? 아니, 얘기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이만하면 좋은 엄마가 촉진적 환경이랑 같은 말이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네,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촉진적 환경과 성숙 과정. 네, 여기 들어가죠. 촉진적 환경과 성숙 과정. 그러니까 성숙 과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이삭이 되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것을 심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서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런데 그 싹이 나고 이삭이 패여서 열매를 맺는 거는 그 과정은 누구도 모른다. 그 얘기가 말하자면 성숙 과정은 우리가 그냥 갖고 태어나요. 마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패여서 열매가 맺고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근데 씨는 뿌렸지만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열매까지 가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게 말하자면 성숙 과정이에요. 성숙 과정은 이미 우리한테 다 내재돼 있어요. 근데 그 성숙 과정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촉진하는 good enough mother, 환경, 촉진적인 환경이 주어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이고 열매를 맺고 아니면 겨자씨가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숙 과정은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숙 과정은 갖고 태어나는데 촉진적인 환경, good enough mothering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서 박탈되면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들이 침범이라고 그래요. 침범. 이제 위니컷이 사용하는 침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요. 만약에 절대적인 의존과 위니컷에서는 의존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절대적인 의존일 때에는 그렇게 완전히 모성몰두로 그 아이의 신호가 없는데도 내가 읽어줘서 충족시켜주는 거를 안 하면 침범이에요. 왜냐면 성숙 과정이 안 되니까. 성숙 과정을 침범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완전히 몰입을 해서 동일시를 해서 내가 그 아이가 돼서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PMP, 1차적 모성몰두인데 그거를 안 하면 침범이야. 왜냐하면 성숙 과정을 저해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절대적인 의존 관계가 끝나고 상대적인 의존 관계와 독립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모성몰두를 해서 꽉 쥐고 있으면 자기 분화도 안 되고 성숙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는 침범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행동도 어떤 때는 침범이고 어떤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할 때는 완전히 모성 몰두로 해갖고 내가 얘가 돼서 얘가 이런 상태라는 거를 내가 동일시를 해서 공감으로 그 아이가 보내지도 않은 신호를 내가 다 읽어서 채워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필요를 다른 때 상대적 의존 기간, 독립 기간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침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절대적 의존 기간에 필요한 모성 몰두를 그 이후도 다 한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로서 자기감을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기가 분화될 수가 없어요. 다 내 맘만 있으니까, 엄마 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 맘만 있을 때에 생기는 불편함.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는 해야 돼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의지는 해서 절대 의존, 상대 의존이건 하여튼 우리는 의존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living with, 함께 사는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엄마한테 의존해서 절대 의존이건 상대 의존이건 의존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먹혀. 그럼 가기가 두려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 먹힐 것 같고 안 가면 가야 될 것 같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경계성적 특징이에요. 가면 먹힐 것 같고 안 가면 뭔가가 이 인간으로서의 의존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끼어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경계선적 인격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존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놓고 본 것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 위니캇에서 다룰 수 있는 전체적인 개념들을 다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처음 위니캇을 접하시는 분들은 와, 다 모르는 말만 나온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첫날은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개념을 개요예요. 이제 뷔페처럼 다 차려본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겁먹지 말고 요번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편안하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니캇은 결국은 아까 엄마와 아기의 관계로 발달에서 잘못됐을 때의 병리와 그것에 대한 치료라는 거를 놓고 보기 때문에 치료자가 엄마 역할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아기의 어느 발달에서 박탈이 됐나, 아까 침범을 당했나, 그래서 발달이 정지가 됐나, 어느 발달 단계에서 정지가 됐나, 지체가 됐느냐를 상담자가 그 발달을 파악하는 게 진단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의존기에 박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인 병리를 갖게 된다. 정신증에 가까운 병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인 의존기에 아까 침범이라 그랬잖아요. 침범이나 박탈, 과한 거든가 아니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럴 때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인격장애의 병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독립을 향한 거는 사실 정통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오이디푸스 길을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니캇은 절대의존, 상대의존까지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경증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통 정신분석, 프로이드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이디푸스 이전, 절대의존과 상대의존, 전 오이디푸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위니캇의 공헌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는 언어가 가능한 오이디푸스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위니컷이 얘기하는 거는 언어 이전에 프리 웨디팔 이전, 오이디푸스기 이전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신경증을 다루고 있는데 신경증 이전에 망가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정신증적인 인격장애적인 것에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게 위니컷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증적인 거는 조금 제껴놓고 절대의존기, 정신증적인, 그리고 상대의존기의 인격장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치료 상황을 놓고 볼 때 항상 요 발달 단계에서 엄마가 뭐를 필요로 했을까? 요 발달에서 무엇이 정지되었을까? 그래서 아까 성숙 과정이라는 건 내 안에 다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면 다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굿이너프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촉진적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발달 정지 지체돼서 병리로 나타난 것들은 어떤 단계에서 박탈 정지 지연이 됐는가를 보고 그 역할을 해줘라. 이게 치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위니컷이 얘기하는 치료자의 역할. 그래서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기 이후에 언어가 가능한 신경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해석이나 통찰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이나 통찰 위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아 관계, 엄마의 역할을 하는 치료자, 그리고 발달이 정지 지체된 병리적인 내담자하고 어떻게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촉진적 환경이 되어서 발달이 다시 재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위니컷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아 발달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놀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치료 관계라는 것이 마치 서너 살 먹은 아이와 엄마가 놀이하는 거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위니컷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상 상황을. 그래서 놀이라는 거 자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놀이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들러붙어 있어요. 대상에 집착을 해갖고 있어갖고 놀이라는 자기 세계 속에서 창조적인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이라는 거는 엄마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엄마가 늘 옆에 있으니까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혼자 마음 놓고 놀 수가 있죠. 혼자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위니컷의 치료는 놀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놀이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이 이제 치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중간 대상, 중간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절대 의존에서 상대 의존으로 가는 그 중간에 중간 대상, 중간 현상. 왜냐하면 절대 의존일 때는 나는 이제 우리가 엄마라고 치면 나하고 쟤는 분리된 걸 나는 알잖아요. 근데 아기는 아직 자기가 분리된 걸 몰라요. 아직은 분리된 게 모르고 이제 엄마가 젖을 주거나 뭐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필요로 하면 다 자기가 충족되는 줄 알고 전능감 속에서 살잖아요. 전능감 속에서. 그래서 아직 나와 너가 없을 때예요. 나와 너의 구별이 없을 때인데 이제 나와 너의 구별이 생기기까지 건너가려면 엄마라는 나랑 엄마랑 하나였던 여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분리와 상실을 경험해야 절대 의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상대 의존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전능감을 채워주는 1차적인 모성물들로 아이의 모든 필요를 즉각적으로 다 채워주던 엄마가
아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였어요. 근데 충족이 안 되면서 분리와 상실을 경험해야, 아, 밖에 누군가 있었고, 밖에서 뭔가를 나한테 채워줬구나. 미와 미를 구별하는 요 단계까지 갈 때는 분리와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와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요 중간에 중간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중간 대상. 그래서 우리가 중간 대상은 엄마인 것 같으면서도 내가 비비고 부드럽게 비비고 엄마인 것 같기도 하면서 엄마가 아닌 거라는 것을 이면서 아닌 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게 중간 대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일찍, 그러니까 나와 엄마가 하나인 관계에서 나와 엄마가 분리되는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일찍 전능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박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일찍 현실감을 갖게 돼요. 전능감이 충족이 안 되면 너무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조숙한 현실감.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이들이 조숙해지죠. 엄마 역할을 한다든가, 뭐, 아이가 아이답지 않다든가,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능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너무 조숙하게 현실감을 갖게 돼. 미와 난미를 너무 빨리 알게 돼. 절대적 의존기에서. 그럴 때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 대상이나 중간 현상이라는 일루전,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환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리죠. 일루전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근데 번역에는 환각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여기 일루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상, 환상, 환각 속에서 이 곰인형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비벼도 보고 막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불안하고 힘들 때 분리와 상실, 낯선 경험 뭐 이런 불안이 올라올 때 비벼보고 이러는 것들이 마치 엄마한테 비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중간 트랜지셔널 영역에서의 일루전 삶이 있는데 너무나 조숙하게 전능감이 박탈되거나 절대의존에서의 어떤 굿이너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페티즘. 페티즘이 뭐예요? 주물숭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건 곰인형이야. 뭐 나는 엄마한테 곰한테 나는 위로를 받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루전이 아니라 딜루전, 망상. 일루전이 아니라 딜루전. 이게 페티시즘이죠. 주물. 그러니까 이제 주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변태 같은 거, 성적인 변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여자 속옷을 갖고 다닌다든가, 뭐 여자 구두를 신는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중간 이거 넘어가는 그런 때만 전환기에 이행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치 그것들이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딜루전이죠. 그러니까 전능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페티시즘이라는 물건 안에 부적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마치 거기서 모든 힘을 얻고 그것이 마치 엄마 역할을 하느냐 내가 거기서 마술적인 전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능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숭배잖아요. 엄마가 아닌데 엄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루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이면서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중간 현상, 중간 대상 이런 경험들이 점진적으로 절대의존에서 상대의존으로 넘어가게 도와주는 말하자면 구리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구리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뱀 역할을 해갖고 우리는 구리뱀을 예배하진 않잖아. 근데 구리뱀을 예배하는 게 페티시즘이에요. 숭배. 그거는 거기서 전능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래서 절대의존과 상대의존이라는 개념 속에서 발달을 이해하고 거기서 병리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요번 학기 동안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 발달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절대 의존과 상대 의존과 독립을 얘기하면서 발달이라는 거를 위니커스는 어떻게 보냐면 의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의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저랑 같이 이제 애착 공부하시는 분들 결국은 의존할 수 없는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 애착 외상, 애착 손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존을 못 맺는 사람들이 역의존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역의존이라는 거는 나는 의존 안 해.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의존이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어울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술, 마약, 뭐 성, 관계 중독 뭐 이런 걸로 빠져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의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존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의 방어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적인 성숙이 아니라 방어적인 반응이 사실은 병리와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까 길 선생님이 존재 연속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존재 연속성을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숙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게 아니라 good enough, 돌봄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성숙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good enough, 완벽한 거 아니지만 good enough한 돌봄과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내가 반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어 기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거를 찾으려고 반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제가, 심리 기제가 발달한다라는 거고 그 기제가 발달한다는 게 방어가 발달한다라는 거고 방어가 발달한다라는 게 뭐냐면 위니카스로 얘기하려면 성숙 과정이라는 핵심 자기의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핵심 자기가 발달하는 것이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침범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핵심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껍질에다가 에너지를 쓰더라.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연속성이 깨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듣기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논문 위주로 공격성에 대한 논문, 관심에 대한 논문, 뭐 이렇게 논문이 26개 위니컷의 논문들을 자세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숙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점진적으로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이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걸로 자라게 돼 있는데 중간에 good enough, 촉진적인 환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방어 기제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발달이 지체되고 박탈되고 정지된다.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게 병리적인 거 혹은 성격적인 왜곡, 인지 왜곡, 정서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라는 게 위니카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대 의존에서는 내가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의존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존하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충족이 돼야 이제 상대 의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존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독립을 향해서 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독립이라는 거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성숙한 상호의존. 상호의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의존하고 너가 나한테 의존하면서 상호 의존이 한다라는 게 주체와 주체가 바로 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가 바로 쓰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종속적으로 의존하든가, 네가 나한테 종속적으로 의존하든가, 서로 종속적으로 의존하든가, 이런 식의 병리적인 것들이 생긴다. 결과적은 상호 의존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 의존기에는 아직 심리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이 엄마라는 거 안에는 두 엄마가 있어요. 위니카드 엄마 중에는. 한 엄마는 뭐고 한 엄마는 뭘까요? 엄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상 엄마고 하나는 환경 엄마예요. 대상 엄마는 본능을 충족시켜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뭔가 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관계를 맺는 게 대상 엄마예요. 환경 엄마는 뭐냐면 자아를 충족시켜줘요. 자아 관계. 자아 관계는 뭐냐면 나라는 어떤 뭐 여기서 그러니까 자아나 셀프나 이런 것들이 막 혼동돼서 쓰이기는 하는데 자아라는 하나의 객체의 온도, 습도, 소리, 리듬, 뭐 밝기, 어두움 뭐 이런 환경, 안아주는 환경. 그래서 엄마가 대상 엄마가 있고 환경 엄마가 있는데 대상 엄마는 본능 충족의 엄마, 본능 관계 엄마, 환경 엄마는 이고 릴레이티드, 자아 관계의 엄마. 이렇게 되는데 아이는 아직은 자기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심리적인 구조도 없고 모든 관계는 신체적인 관계만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언제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돼갖고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서 뭔가 통합이 되는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통합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오면 만약에 통합이 돼 있거나 시간의 개념이 있거나 그러면 이 자극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나왔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통합적인 심리 조직이 아직 안 된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바로 멸절불안으로 들어가요. 바로 멸절불안 죽었구나. 이런 멸절불안으로 들어가고 unthinkable anxiety.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unthinkable anxiety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누가 그것들을 담아주고 해결해 주냐? good enough mother 아니고 또 1차적 모성몰두. 완전히 아이한테 동일시해서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결국은 전능 세계 속에서 마술적인 전능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의존이라는 이런 모성몰두나 전능감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가 전능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망상의 세계를 내가 창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능감을 갖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정신증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채워내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애착을 하면서 중독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중독 얘기가 나오는데 위니카트에서도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의존할 대상을 술이나 뭐 마약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한다. 그런데 중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이 엄마의 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대체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와 엄마라는 어떤 것을 놓고 전부 다 이제 발달과 병리와 치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의존기에 뭔가가 충족이 안 됐다. 절대 의존이 충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절대 의존기에는 아직 심리적 실제가 생기지 않고 자기의 구조가 생기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는 게 신체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이때의 욕구 충족이 절대 의존기의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신체적으로
들러붙어야 뭔가가 충족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시적인 존재감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원시적인 존재감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관계를 인식하게 그렇게 틀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어로 해석으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강조가 되는 거죠. 이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나의 경험들이 시간적인 것들과 누적되거나 아까 누가 응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뭔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어주고 동일시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서 그것들이 통합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현실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너가 있고 그러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다라는 인격화,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통합과 인격화와 현실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표현들을 달리한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이 절대적인 의존기에서 점차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면은 상대적인 의존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미와 낫미가 있고 뭔가가 시간적인 연결이 결국은 통합이에요. 그죠?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낱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 통합이 되면은 시간적인 연결,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길 때 비로소 현실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요것도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통합, 퍼스널라이제이션, 인격화,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절대적인 의존기에서 상대적인 의존기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통합이 안 돼 있고 자기감이 없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고 분화가 안 됐어. 네가 난지. 그러니까 이제 경계성적인 경우 같은 거를 보면은 치료자와 내가 분리된 독립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기잖아요. 미와 난미가 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자한테 엄청난 경로를 하게 되죠. 자기를 안 채워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의존기에서 고착된 분들을 상담을 할 때는 역전이가 굉장히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투사적 동일시에 많이 말린다는 얘기죠. 투사적 동일시에 많이 말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역전이가 바로 그분의 상황에 대한 조난 신호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능감의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굉장한 역전이와 부담감과 어떤 그 강요받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결국은 그 내담자의 발달 단계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가까운 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행동을 한다. 아,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것만 우리가 그 발달 단계에서 지체된 것을 우리한테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혐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밀어버리고 싶고 이럴 때는 바로 조기가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메시지구나.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맞아 하면서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저도 그거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르치니까 잘하겠지가 아니고 그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 투사적 동시에 말려갖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르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을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글로 두고 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내담자라고 놓고 내가 치료자라고 놓고 있을 때는 심리적인 거리 유지가 그나마 괜찮은데도 말려들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내 속에 네 맘 있고 네 맘 속에 나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거리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노상하면서 또 그랬구나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네,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들으면서 뭐 내 논문이랑 좀 연결이 된다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심리학자 중에 위니컷이 가장 초기까지도 어떻게 내담자를 따라가서 그 퇴행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까지 따라가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상상도 사실은 잘 안 되고요. 어떻게 모성 몰두를 치료자로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과 공부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난 시조를 어떻게 잘 듣고 어떻게 그 낮은 지점까지 같이 가서 같이 올라오게 될지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제 이분이 비판받는 게 있어요. 마가렛 리틀이라고 역전이를 쓴 짧은 역전이 논문을 쓴 마가렛 리틀이라고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그 마가렛 리틀이 이 위니캇한테 분석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가렛 리틀이 굉장한 뭔가가 이제 퇴행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떨어졌나? 카우치에 누워있다가 떨어졌나? 뭐 이럴 때 위니컷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출생 외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어디 이제 여행을 갈 때 위니컷이 어디 뭐 학회인가 갈 때 이 마가렛 리트를 위해서 다른 동료한테 뭐를 해줘라 뭐 이러면서 채워주기도 하고 또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뭔가가 머리가 박살 날 것 같다 뭐 이럴 때는 뭐 출생 외상을 재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출생 외상을 얘기하냐 막 이런 비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제 박탈과 비행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막 힘들게 하는 애를 데려다 기르잖아요. 또 몇 달 동안. 데려다 기르면서 이제 요번에 우리 논문으로도 읽을 텐데 역전이의 증오 hate in counter transference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과 공격성이라는 것이 공격성이 배제된 사랑은 무의미하고 생기가 없고 활기차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성과 그러니까 증오와 사랑이 통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하면서 공격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기를 때 그 아이가 엄청나게 반항적이고 일탈적이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딱 잡아갖고 문 밖에다 세워놔요. 문 밖에다 세워놓고 너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마음이 정해지면 배를 눌러라. 들여보내준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아닌 거라는 거,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 아닌 거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한 헤이트.
있어야 어떤 것이 치료자가 무엇을 헤이트하는지를 알아야 이 아이가 비로소 헤이트에 대한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로서 우리가 헤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나하고 중요한 타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진짜 보고 싶지 않은 면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용적이고 굿이너프하고 뭐 이래서 다 긍정적이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고 싫은 건 싫은고 증오는 증오고, 그러니까 증오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헤이트, 싫어, 미워, 미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돼서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을 같이 수용하면서, 이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 수용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과 러브와 헤이트가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성이라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성에 대해서 디나이어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공격성에 대해서 디나이어를 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격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숙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그것들이 만약에 박탈되어야 되는 상황이면, 공격성이 억제되거나 공격성을 표현하면 아이에 대해서 힘들어지면, 공격성을 부인하는 거짓자기, 그러니까 참자기는 공격성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과 공격성이 통합된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남는 게 참자기인데, 공격성을 분열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방어 기제를 갖게 되면 그게 거짓짝인데, 그 거짓짝이의 하나의 예로 뭐를 드냐면 반동 형성을 들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제 그 방어 기제 할 때 반동 형성에 대해서 아시죠? 누가 반동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반동 형성이 어떤 게 반동 형성일까요? 음, 재혼한 여자분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가 자기 남편의 자식을 어, 물식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싫은데, 그런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해주고 막 이러는 거가 반동 형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것과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막 시어머니가 더 편해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해요? 친정어머니가 편하잖아요. 근데 마치 시어머니랑 막 엄청 친한 척하고 어머니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뭐 어디 가실래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반동 형성이죠.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정반대의 감정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내가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싶거나 뭐 이럴 때, 네, 교수님, 네네네네네네, 막 과도하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 그리고 뭔가가 내가, 저것들이 참 모자라네,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모자란 걸 표시하면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과도하게 친절하게 굽신거리면서 인사하고, 뭐, 반갑습니다. 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네가 날 뭘 도와줘. 막 이런 거.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막 90도 인사하면서 많이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러는데, 그 속으로는 저것들하고 같이 일하려니 나가 답답하네. 이게 정반대 것들. 이런 게 이제 반동 형성인데, 그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공격성, 적개심, 뭐 이런 증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억제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격성을 억제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 되고 능동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뭔가가 추진력 있게 딱 하지를 못하고 어떤 이 뭐랄까 그 행동화를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굉장히 조신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능동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막 벌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조금 이렇게 캄다운 하다 보니까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많이 억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동 형성의 그 파생적인 결과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기도
거기가. 뭐, 음. 그렇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니카시 얘기하는 것이 창조성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창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바이탈리티, 살아있음, 생생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 말하자면 공격성에 지나친 부인, 억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이라는 거를 이제 아까도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개념을 몇 가지 얘기할 때 아, 이거는 코어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코어도 공격성에 대해서 자기 주장성, self-assertiveness, 자기 주장성이라고 얘기해서 그 자기가 수용되지 못했을 때 자기 주장성이 수용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 주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유니카시 얘기할 때도 이 공격성이라는 거는 창조성이다, 능동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성이 지나치게 부인되고 억제되면 창조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간다. 창조성하고 공격성은. 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반동 형성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사회에 적응하기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거 그냥 가식적으로 사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음, 방어 기제다. 기제,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뭔가가 성숙 과정. 네, 자연스럽게 씨가 심기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성숙 과정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굳이 방어 기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점진적인 존재의 연속성에서 단절이 일어나서 결핍이나 악탈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침범이나 이런 네. 게 일어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음, 나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필요해서 그런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살리는 갑옷처럼 나를 살리는 방패처럼 나를 보호하는 창처럼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제인데 음, 그 기제가 그런 박탈적인 환경이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네. 라고 하면 나한테는 거기가 그게 방어 기제를 넘어서 음, 나의 감옥이 되잖아요. 음, 나의 갑옷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이제는 갑옷을 벗어도 되는 때인데 그거를 입고 있으니 음. 현실 생활이 부적절해지잖아요. 제가 생산성이 없어지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저한테는 안 좋다는 식으로, A에 대해서 안 좋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A가 나타나면 회색이 변하면서 언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느냐는 것처럼 A한테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살짝, 이게 뭔가? 뭐, 이런 사람하고 내가 관계 형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저는 좀 호불호가 분명하거든요. 거의 중간이 없을 만큼. 좋은 거와 안 좋은 거를 거의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향들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는 이게 좀 뭐랄까 부담스럽다 그러나?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도 반동 형성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봐줘야 되는 건가? 관계 형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갑자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공격성이라는 것들이 허용이 되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기 뭐 이런 아주 어릴 때 나의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당시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더라면 굳이 내가 거짓짜기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거짓짜기로 살고 있는 자기가 거짓짜기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거짓짜기로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거짓짜기로 만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담자한테 많이 좋아졌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불편함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살아왔듯이 치료받으러 온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 사람의 거짓자기하고 만나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담자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람하고 거짓짝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사례 얘기가 나오는데, A라는 사람이 뭐 분석을 누구랑 뭐 몇 년을 받았어. 그랬는데 그 분석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거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짜기하고 서로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위니컷하고 다시 참자기를 만나서 분석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가 거짓짝인지 참짝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니컷이 뭐 해석을 하지 않는다 뭐 그 자체의 모아 엄마와 아기 모아 관계에서 발달을 재개하는 것이다. 성숙 과정에서 박탈된 촉진적 환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거짓짝이에 대해서는 딱 얘기를 해요. 위니컷이 너를 만날 수가 없다. 너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이해받는 기분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만나는 것 같지 않거든. 거짓자기는 자기도 자기한테 늘 공허하고 뭔가가 무미하고 뭔가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없이 살았으니까. 거짓자기로 살았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괴물 엄마한테 맞추고 사느라고 내 맞추고만 사는 나하고만 있었으니까 실제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실제 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내담자가 비로소 내가 이해받는 드디어 내가 이해받았다. 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공감인 거예요. 그런 공감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거 거짓짝이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거짓짝이 되는 거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거짓자기가 되는지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쉽게 지금 우리 성인 이야기로 한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엄마한테 네. 엄마 싫어. 엄마 나빠. 나는 엄마 이럴 때 너무 싫어. 엄마 뭐 이런 점이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너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너 혼자 살아.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 못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 척하고 맞추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거짓짝이죠. 계속 참으면 거의 그 거짓짝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false self라는 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적응적인 자기였어. 그렇게 네. 적응해야지만 나는 살았어. 네.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엄마랑 안 살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네. 살아. 그러면 네. 내가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면 나는 늘 뭔가가 공허해. 네. 무의미해. 음, 진짜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 같지가 않으니까 depersonalization. 네. 나 같지가 않다. 그리고 현실도 현실 같지가 않아. 맨날 나는 맞추면서 사니까 현실 네. 속에서 싫고 좋고 생생하게 살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네. derealization. 예. 그러니까 탈인격화, 탈현실화. 그러니까 네네. 늘 나는 뭔가 나 같지도 않고 현실 같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false self로 살았다는 게 나쁜 거 아니고 왜냐하면 참자기로 엄마 미워, 엄마 나빠, 나는 엄마랑 이런 건 지금 보고 싶지도 않아. 네. 이렇게 참자기로 살았으면 서로 뭔가가 싫은 거 싫다르고 좋은 건 좋다르고 타협도 하고 리얼 라이프를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리얼 라이프를 살면 너 나가. 얼굴 음, 보고 싶지도 않아. 다신 내 네.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러면 네. 아닌 척하고 살잖아. 음,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를 못 살죠. 네네.
예, 그게 거짓짝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약간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현실은 이제, 이거 위니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장에서 케어하고 있는 저의 목원들 중에서, 이게, 절대적인 의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상당히 병리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철저하게 거짓자기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좀 떠오르고 이런 어떤 그런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거짓자기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 인사이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신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온몸을 파스로 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맞아요. 너무나 과도하게 약을 거의 그냥 남용 수준으로 없으면 못 살 만큼 정말 한 주먹의 약을 매일 드시고 산다든가 하는 이런 환자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제가 있는 자리나 환경에서 이분들에게 제가 어떤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고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그런 연결고리를 더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결핍이나 박탈이 이렇게까지 이끌었을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위니캇의 개념 중에서도 적응이라는 개념이 되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살아남아서 적응하려라는 몸짓이었죠. 거짓자기도. 네.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적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가 충족이 되기도 하고 박탈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 얘기했는데, 적절한 좌절이라는 걸로 변형적 내재화가 일어나는 거가 이제 코웃의 개념인데, 위니캇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의 실패, 엄마가 1차적 모성 몰두를 해갖고 완전히 전능감을 충족시켜주는 모성 몰두를 하다가 거기서 우리는 완벽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good enough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와 한계가 경험이 되는데 그 실패와 한계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현실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의존에서 어떤 그 PMP, 1차적 모성 몰두라든가 전능감의 경험에서 점점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미와 낫, 미가 경험이 되고 이게 전능감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미와 낫, 미가 구별이 안 되죠. 그냥 내 안에서 다 채워지니까. 근데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미와 낫, 미가 구별되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생기고 또 리얼라이제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파편화돼 있던 것들이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존재의 구조, 자기의 구조, 심리적인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와 한계가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담 중에 상담자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이런 나의 편견이었던 것 같다라든가 뭔가 내가 실패할 수가 있잖아. 근데 상담자가 실패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담자의 한계가 내담자한테 인식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현실감의 지각이에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자기의 미해결된 충족되지 못한 적응적인 욕구를 해주는 기능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전능적인 세계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능적인 세계에 머문다라는 거는 주체로서 탄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전능적인 걸로 충족시켜주니까. 완전히 공감해주고, 완전히 이해해주고, 완전히 뭐 해주고,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주차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상담자의 실패, 한계,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담자가, 아, 이제 내가 서야 되는구나.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담자의 전능성을 먹고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코줄로 끼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야. 중환자실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거기가 다 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전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서의 치료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치료자의 한계와 실패가 내담자의 현실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치료자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절대 의존 관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절대 의존에서 상대 의존으로 가려면 분리와 상실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 고통을 겪어가는 하나의 서포티브한 폴로 중간 대상이나 중간 현상을 의지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숙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분리와 상실이라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자기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책임감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아픔이고 사실은 자기의 책임감이라는 게 누구의 상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다가 재활치료를 할 때 보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쭈쭈쭈 해갖고 재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걷기 운동, 뭐 관절 꺾기, 뭐 아픔을 견뎌내가면서 재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이 정지되고 지체되고 결핍이 돼 있을 때 그것들을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라는 거는 그렇게 이지고잉은 아니라는 거죠. 분리와 상실과 그러니까 책임감과 여러 가지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감내해야 되는. 안아주기. 아까 이제 안아주기 있었죠? 홀딩 인바이러먼트. 안아주기. 안아주기라는 게 우리가 꼭 신체적인 안아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정서적인 뭐 여러 가지 안아주기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안아주기라는 환경의 역할을 치료자가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아주기에서 함께 살기로 가야 되는 게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상실과 애도예요. 항상 안아주는 환경만이 아니라 living with, 주체와 주체로 살아가는, 함께 사는, 안기는 것, 품에 담기는 것만이 아니라 living with, 에이전시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발달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의존에서 상대적인 의존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절대적인 의존에 있을 때는 미와 미가 없으면서 네가 난 줄 알고 네가 채워주는 모든 것이 나의 전능감으로 느껴져서 주관적인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주관적이었어요. 그런데 상실과 분리 이런 거를 통해서 나라는 미와 난미가 구별되면서 객관적인 대상이 더욱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심적인 주관적인 삶 속에서 현실적인 객관적인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게 말하자면 성숙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뭐 주관, 객관 이러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에 그 발달 단계에서 어느 발달 단계에서 멈췄는지 그 단계에서 멈춰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병리적인 현상 아까 이금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두 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살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 두 분들을 살피면서 그 접한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느 발달 단계에서 멈췄을까, 살펴보기가 훨씬 쉬우고, 또, 그래서 나타나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어나고 너무너무 그 플로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수업을 들을 때마다 되게 피부로 와서 닿고 약간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맞아서, 아, 그랬구나라고 알게 된 후와, 그거 알기 전과, 나의 관점이나 태도나 마음가짐은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변했죠. 저는 다른 아니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중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당하기만 하던 제가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시 제가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수업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그런 또 다른 지도를 만들어주고 있다. 아직도 치유 중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나아지면, 교수님께 제가 그렇잖아도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면 이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특히 위니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던 이 따뜻함이라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각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제가 대접받고 싶었던 그런 것들하고 너무 일치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위니컷 수업이 들을 때마다 따뜻하다는 생각? 그래서 더 치유가 제 스스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 아직은 그 단계에 저는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담자를 만날 때도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라. 네.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정말 같이 있기 힘들고, 그럴 경우 마치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것 같아서 또 편치도 않고, 그리고 뭔가가 내가 뭐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나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지치고, 막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발달에서 무엇이 결핍되었는가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나도 편하게 되고, 내 안에 어떤 적개심과 분노나 공격성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그 촉진적인 환경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가치감도 좀 올라가고, 여러 면에서 그 삶의 관점이나 태도가 조금 그야말로 성숙해지는 것 같은, 물론 바로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런 관점과 태도 자체가 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러니까 위니캇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법이 아니다, 태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법이 아니다, 태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굉장히 따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촉진적 환경이 되어줄까라는 포커싱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이제 중간 현상, 중간 대상 이야기할 때, 이제 옹알이도 어떻게 보면 내 목소리인데 자기가 듣기에는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고, 이것도 내 건지 네 건지 뭐 이런 어떤 중간적인 거로 옹알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지손가락 빠는 것도 중간
현상, 중간, 대상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에서 전능적으로 채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나를 위로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바깥에서 전능적으로 채워주던 기능을 내가 하는 거면서, 이거가 내 거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중간 대상, 중간 현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전능적인 통제이면서 아닌 중간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옹알이를 하고 손가락을 빨고 그 다음에 자기 대상한테 뻗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니와 난니에 대한 중간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곰니블이나 이제 이렇게 꼭 곰니블 아니래도 자기가 이렇게 비벼보는 거에 또 비벼보기도 하고 감촉을 느끼기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중간 대상, 중간 현상의 하나의 발전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소리로 하다가, 자기 근육으로 하다가, 외부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게 완전 외부 대상도 아니고, 나를 위로하는 나의 어떤 위로 역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내부에서 중간을 거쳐서 외부로 나아가는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절대 의존일 때는 자기 구조가 안 되고 심리 구조가 안 돼서 외부 자극들이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그냥 멸절불안으로 죽었구나. 멸절불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와 난미가 생기고 분리와 상실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분리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가 벌써 대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멸절불안이라는 자기 하나만의 불안에서 불안이 또 발달이 돼요. 대상 상실의 불안으로 발달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들이 표현하는 불안을 봐도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막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요. 막 파편화될 것 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래같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멸절불안이잖아요. 해체불안. 그런데 그냥 버림받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는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근데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또 조금 더 올라가갖고 외대프 쓰기로 가면은 엄마만 좋아해, 아빠만 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동생만 좋아해 하면서 누구만 더 좋아해 하는 애정 상실의 불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애정 상실의 불안으로 가다가 나만 못하게 해, 그럼 나만 빼버려 이러면서 거절해버리는 거세 불안으로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죄책감, 과도한 어떤 윤리의식, 이런 걸로 하면서 초자아 불안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안의 발달 단계만 봐도 우리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상 상실의 불안이다. 버림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면 벌써 절대 의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절 해체는 이미 아직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불안도 발달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의사소통의 수단도 보면은 절대 의존기에 있을 때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해해줘야 돼요. 알아서 동일시해서 공감적인 동일시를 해서 나의 신호를 번역기를 돌려서 해석을 해서 나를 어떻게든 채워줘야 돼요. 절대 의존에선 신호를 보내지를 못해요. 근데 상대 의존에서는 이미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대상도 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면 신호를 보내죠, 이제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 얘 신호를 이해만 하면 돼. 내 맘대로 공감적으로 동일시해서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고 얘의 신호를 내가 이해를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양식을 보면 나는 신호를 보내서 내가 이해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신호도 안 보내고 공감적인 동일시로 이해를 받고 싶은 건지, 자기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기의 발달 단계를 알 수 있겠죠. 내가 말을 해야 알아? 내가 표현을 해야 알아? 그 표현해야 아는 거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는 아니죠.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발달 단계에서 한 발짝 위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태까지 나랑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내가 말해야 알아? 이런 건 절대적인 의존기죠. 완전히 네가 알아서 좀 이해해봐. 네가 해석해봐. 내 얼굴만 봐도 알잖아. 뭐 내 표정만 보면 몰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의존의 퇴행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상대방이 공감적인 동일시를 해서 나를 충족을 시켜라 하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로 하고 있는지, 이제 자기 소통의 양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예, 그럼 안아주기, 홀딩 인파이러먼트,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가 아니라 함께 살기로 다시 우리가 성숙 과정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클라이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고전적인 정신 분석에서도 죄책감, 뭐 초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위니카스에서는 concern, 관심, 배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죄책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심과 배려라는, 이제 아마 우리가 논문에서도 concern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하실 텐데, 관심과 배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공격성이 이제 수용이 되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상대를 공격해놓고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한 상대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와 돌봄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거를 죄책감보다는 관심, concern,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위니컷은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네. 그게 그럼 창조성, 공격성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인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더 싸웠어, 예를 들면. 막 공격하고 막 적대적으로 분노하고 예를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책감에서 힘들어하는 걸로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컨선, 내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배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니컷은 컨선이라고 다시 재개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인이 얘기할 때는 편집 분열자리가 있잖아요. 편집 분열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배드를 막 쏟아놓고 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을 나쁘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편집 분열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울자리로 넘어오면 내가 멀쩡한 사람 잡았나? 그러면서 이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빠. 해갖고 막 쏟아놨는데, 편집 분열자리에서는 나쁘다고 쏟아놨는데, 우울자리에 오면은, 저 사람은 저런 면은 참 고약하지만, 나한테 이런 면을 이렇게 해줘갖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지. 내가 엄한 사람 완전히 너무 못 살게 굴었네. 좋은 면도 있는데. 이러면서 양가를 갖고 가면서 다시 죄책감에서 우울로 넘어가는 게 우울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과 죄책감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얘기를 해요. 컨선이 생긴다. 같은 현상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거짓자기하고 이중인격하고
반동 형성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가 정의를 내려서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거짓짜기, 반동 선생님이 형성, 얘기하는 이중인격. 이중인격은 뭘까요? 이중인격? 응.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니, 선생님이 질문하잖아. 네. 이중인격이 어떻게 그게 지금, 그냥, 그게 거짓으로 나타내는 인격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동 형성으로 나타내는 건가요? 그런 말들은 많이 거짓짜기는, 썼는데, 선생님이 거짓짜기는 저거 네.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 거짓짝이라고 그래갖고 나쁜 네.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참자기를 보호하는, 음, 참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발달시킨, 나도 모르게 발달시킨 나, 무의식적인 나. 그게 거짓짝이고요. 이중인격은 예를 네. 들면 겉으로 보면은 뭐 사회사업하고 고아원을 돌보고 뭐 무슨 뭐 하여튼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겉으로는 원장님, 뭐 고아원 원장님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거 다 속으로는, 빼돌려갖고 자기 뱃속 차리고 폭행하고 막 이런 게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짜기는 나쁜 의미에서 아, 거짓이다 그래갖고 속지 마세요. 아, 예. 네. 내 안에 진짜 나의 진정한 나.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이런 거가 허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엄마 나 토마토 싫어 나 포도 줘.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나는 이건 싫고 이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 나는 포도가 좋아. 그런데 저는 토마토가 좋아요 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런 건 이중인격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럼 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참자기 개념에서 뭐 생생함, 주체성,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위니컷은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구체적 경험을 메인으로 하는. 그거를 실존주의라고 표현해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메타사이콜로지, 이드, 이고, 슈퍼이고, 이런 초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의 양육, 환경,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는, realization, personalization,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현실에 발을 딛고 관계의 실질적인 환경, 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정신 분석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한 애착, 이게 훨씬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네. 의존이나 상호 의존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교수님, 절대적 의존기에서 이제 상대적 이제 의존기로 가기 전에 중간 영역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이동을 못하면, 발달을 못하면, 그런 중독의 문제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꼭 중간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 의존기에서 박탈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증적인 발달 단계는 예를 들면 절대적 의존은 좀 정신증적인 아주 심각한 정서적인 질병, 그 중간 단계는 인격장애, 그 다음에 독립을 향한 외디푸스기 이후는 신경증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경증적인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리적인 거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정서적인 병리적인 거를 나타내기도 하더라. 병리적인 거를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발달이 됐다가 일로 간 거는 다시 되찾기가 쉽죠. 그거를 박탈과
원박탈, 박탈과 절대 박탈과 박탈로 얘기를 하죠. 그거를 절대 박탈은 프로베이션인가? 박탈은 디프로베이션. 아예 절대 의존기에서 박탈이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박탈이 된 거는 다시 여기까지 회복이 가능하죠. 응? 여기까지 왔다가 네. 절대 중간 뭐 상대까지 왔다가 박탈이 된 거는 일로 갔지만 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망가졌어. 그럼 일로 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닥을 쳤을 때 여기에 증세를 보여도 일단 여기까지 갔던 사람은 회복이 일로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망가진 사람, 회복이 일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발달이.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가후를 얘기했죠. General Assessment of Functioning. 펑셔닝을 평가할 때 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기능이 한 90 정도 됐어. 근데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나 막 불안한 일이나 이런 걸 당해갖고 우울이나 불안을 심하게 앓게 됐어. 그럴 경우 내가 잘 치료를 하면 내 이전의 상태까지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앓기 전에 한 60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됐어.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한 6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치료했는데 90까지 올릴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지금 제가 끝에 이 박탈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아예 없었던 박탈, 있었던 거 뺏겼던 박탈, 뭐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좀 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네네네. 절대 박탈과 박탈이, 그러니까 네네. 원래 없었던 게 절대 박탈, 그렇죠. 그렇죠. 아예 없었던 거. 있던 걸 아예 뺏긴 게 없었던 거. 박탈. 예, 예, 예. 그래서 있던 걸 뺏겼던 게 조금 더 성숙했죠, 뭐라 그러나. 더 그렇죠. 나은 거.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이 미니카트 공부하시다 보면은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박탈로 보잖아요. 그냥 박탈. 왜냐하면 엄마의 모성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성 경험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뺏겼으니까 요거 찾아오겠다. 이거를 훔치는 행위로 보잖아요. 근데 아예 없었던 거는 찾으려는 시도가 없지.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이 뭐 우박을 받아서 뭐가 깨졌어. 그럼 그거는 복구하면 집이 되잖아. 근데 폐허여서 우박을 맞았어. 그러면 집으로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박탈, 절대 박탈 애초에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는데 복구해야 되냐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절대 의존기에서 절대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보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5에서 아파갖고 3이 됐어. 회복을 하면 5까지 가잖아요. 3에서 아파서 1이 됐어. 그러면 회복해봐야 3이잖아. 그런 식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 박탈이 돼서 이제 정신증적인 힘든 게 있어. 근데 정신증적인 증상의 완화라든가 뭔가 어떤 기능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신경증적인 우리 수준으로까지 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의 그 단계에서의 최선까지만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회복 가능한 게 있고 회복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거짓 짜기에서 반동 형성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어 기제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 짜기로 반동 그럴 수 형성만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기의 진정성을 표현 못하고 억제하고 억압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예.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안무로 진짜 살고 있는지. 네, 교수님, 저는 오늘요, 이 발달 단계에서, 그러니까 절대 의존, 또 상대 의존, 독립, 성숙한 상호 의존, 그 단계를 좀 몰랐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서, 중간 대상이, 이래서, 이 중간 대상 관계에서 분리와 상실 때, 이런 거를 또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상호 의존이 그래서 왜 필요한 건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네. 되는 느낌이요. 네. 저는 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의 불안의 그 양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교수님 오늘 수업에서 그 불안의 내용으로도 뭔가 발달을 알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게 크게 들려서 그 내용을 좀 중점으로 회기별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중간 대상,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 수업할 때 그냥 위니컷을 한 3시간짜리 한 주 수업으로 그때 좀 과제도 준비하고 다루기는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뭐 많은 내담자들도 생각이 나고 또 저의 어떤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격성과 창조성이 연결이 된다라는 이 부분과 그 절대적 의존기, 상대적 의존기, 독립기 이 부분에서 그 촉진적 환경이 존재의 연속성을 만든다라는 어떤 아이의 어떤 그 부분이 계속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엄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더욱더. 네. 제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장 정도? 한 반 장 정도도 괜찮아요. 그냥 뭐 내가 이해한 거를 요약하지 마시고 책 요약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내 내담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뭐 이런저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으다 뭐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이해가 됐다 그런 정도로 쓰셔갖고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참고하고 수업에 거기에 맞춰서 또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준비할게요. 오늘 반가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